안녕하세요. 비욘디 가족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조금 날씨가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어제 부산에서 학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여러분께 그냥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 내용 그냥 여러분 제가 최대한 쉬운 말로 찬찬히 슬라이드는 영어로 되어 있지만 쉬운 말로 여러분께 찬찬히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 관리 허리 건강에 매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좀 다르게 치료하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예. 일단 제목은 골절제 없는 요추 감압술입니다. 논 오스테오토미 골절제 없는 요추 감압술이 강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 환자분 경우 보여드리겠습니다. 7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한 10분만 걸어도 잘 못 걸으시는 분이셨습니다. 여기 MRI를 보시면은 여기 네 마디가 좁아져 계세요. 기민님 안녕하세요. 네, 2021년 3월 달에 제가 감압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세 마디를 감압을 했고요. 이 위쪽 마디는 감압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원래 그 학회에서 정설적으로 여러 마디 협착이 있을 때 꼭 다 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보고는 많이 있긴 합니다. 어찌 됐든 근데 3년 지나서 이분이 다시 오셨는데요. 여기 감압된 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위쪽이 더 좁아졌고요. 그리고 이 3-4 번은 척추뼈가 틀리면서 좀 비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술적으로 제가 뭘 잘못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수술할 때 보면은 그러니까 2-3 번은 좁아진 게 넓어졌고 3-4 번도 좁아진 게 넓어졌고 4-5 번도 좁아진 게 넓어졌습니다. 수술 전후 CT를 비교하면은 깨끗하게 확장이 그러니까 뼈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이 상태도 그러니까 후관절을 거의 건드리지 않고 감압이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후관절을 거의 안 건드리고 감압이 됐고요. 이 후관절을 건드리는 게 허리에 불안정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는 3분의 1 이하로 건드리는 건 괜찮다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안 건드리면 좀 더 유리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3 년이 지났는데 이 감압한 가운데 부분의 넓이는 괜찮았습니다. 3년 정도 지나서 자꾸 허리가 또 숙여지셔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더 심해졌고 이 위쪽만 제가 요추 1-2 번만 감압을 추가로 해 줬습니다. 요추 1-2 번만 감압으로 추가로 해 줬습니다. 근데 실은 이분은 제 어머니셨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2021년 3 월에 좁아져 있는 거를 그대로 뒀더니 3 년이 지나서 협착이 더 심해지셨고 그래서 제가 또 뼈를 안 건드리고 있다 시에 다시 감압을 했습니다. 수술 후 CT를 보면은 뼈는 하나도 안 건드린 거는 이때는 제가 골절제 없는 감압이 거의 완성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경우를 겪으면서 두 가지 문점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 목표가 생겼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2021 년도에 감압을 3 마디 반 했던 게 교과서적으로도 여러 마디의 감압이 협착이 있더라도 꼭 다 하지 않아도 비슷한 결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어서이지만 실은 그것 못지않게 수술을 할 때 제가 그 당시에는 2021 년에 완전한 골절제 없는 감압에 도달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수술하는 게 어머니 허리를 약하게 만들까 봐 제가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3 마디만 감압한 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골절제를 건드리지 않고 감압을 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MRI를 봤을 때 비교를 해 봤을 때 골절제가 상대적으로 아주 뼈는 적게 건드리고 한 수술이 맞습니다. 이 당시엔 골절제가 완전히 없는 것까지는 못했었는데 아주 적게 건드린 건 맞거든요. 전 자부했습니다. 제가 가장 적게 건드린 편이라고. 아무튼 그런데 이게 2 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그때 3년 만에 저렇게 허리뼈가 어긋난 거는 재활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통 환자분들께서 재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시는데 저렇게 감압이 되고 나서도 재활에서 몸의 균형 감각을 그러니까 움직이는 상태에서의 안정화가 필요한 겁니다.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근육 강화 같은 것들은 정적인 안정화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움직이는 동안에 동적인 안정화가 필요합니다.
이 동적인 안정화를 시킬 수 있는 재활을 치료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재활을 실은 확립된 재활이 없습니다, 허리 치료에서. 여러분들은 다 확립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확립된 재활은 없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각각 두 가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해법을 전 찾아봤습니다, 의사로서. 저희 어머니 경우를 계기로써요. 여기 보시면은 2024년에 제가 그러니까 협착에는 척추관 협착이 있고 추간공 협착이 있습니다. 척추관이 신경이 내려면 가운데가 좁아지는 게 척추관 협착이고요. 추간공이 좁아지는 게 추간공 협착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4년에 학회에 보고를 했고요. 척추관 협착을 뼈를 안 건드리고 하는 기술적 테크니컬 노트를 보고했고요. 2025년대로에는 추간공을 뼈를 안 건드리고 감압하는 술기를 보고했습니다. 보통 이 뼈를 완전히 안 건드리는 술기를 보고한 건 제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다 하고 있으면은 학회에서 논문을 안 받아주겠죠.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이게 논문으로 보고가 된 겁니다. 어쨌든 이 두 개를 합쳐서 NOLD, 골 절제 없는 요추 감압술, 즉 그러니까 골 삭제 없는 뼈를 안 건드리는 감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료하면 어떤 식으로 요새 치료를 하고 있냐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이분은 1마디, 2마디, 3마디, 4마디가 좁아져 계셨어요. 그래서 치료를 했습니다. 1마디, 2마디, 3마디 넓어졌고요. 1년 지나서도 그 넓어진 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수술 전, 수술 후, 1년 후, 수술 전 CT, 수술 후 CT, 뼈가 건드린 게 없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CT 안에도 황색인데 테두리가 있는데 여기는 황색인데 테두리는 없어졌습니다, 수술 후에. 여기 수술 전, 수술 후, 1년 후, 1년 후까지도 잘 넓어진 채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 5번도 마찬가지고요. 뼈도 하나도 안 건드리고 5번 천추 1번은 왼쪽만 감압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 신경이 눌려 있었는데 신경이 동그랗게 펴졌죠? 여기 뼈 건드린 거 하나도 없고요. 이렇게 1년 지나서도 상태가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4, 5번 추간공도 좁아져 계셨거든요. 여기 추간공 좁아진 것도 수술 전 CT, 수술 후 CT, 뼈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고요. 여기 까맣게 돼 있던 게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넓어진 겁니다. 그리고 1년 지나서 봤을 때도 신경이 위에 있다가 한컷 옆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신경이 안 눌려 있는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척추 정면 사진에서 볼 때 섬유태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게 보입니다. 원래 섬유태가 늘어지면서 신경을 누르는 거거든요. 섬유태가 이렇게 끊어져 있어서 감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리고 제가 요새 NOLD, 골절제 없는 감압을 완성해서 그렇게 치료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재활에 대해서는 저는 어떻게 치료하고 있냐면은 보통 우리가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허리가 안 망가지려면 허리만 재기능을 해서 되지 않습니다. 되게 유명한 재활의 근본이 되는 유명한 이론인데요. 이게 허리뼈 디스크, 뼈 디스크 인대를 지칭하는 게 수동 안정화 시스템, 수동적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복횡근이랑 다혈근을 포함하는 근육을 보는 게 능동 안정화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머리에서 조절하는 걸 신경 안정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이 뼈 디스크 인대만 멀쩡하면 잘 걸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치매가 걸리신 분들 잘 못 걸으시잖아요. 보행이 불편해지시잖아요. 파킨슨 걸리신 분들도 잘 못 걸으시고 보행이 불편해지시죠. 즉 다리가 아프지 않고 신경이 눌리지 않아도 뇌에서 조절이 잘 안 되면 우리가 보행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격하게 체중이 빠져버리면 근육이 확 말라버리면 우리 잘 못 걷죠. 그러니까 몸통의 근육이 떨어져도 잘 못 걷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거는 다리 힘이 걷는 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앉았다 일어섰다는 10번만 제대로 해도 다리에 알이 배지만 1시간 걷는다고 다리에 알 배시는 분 거의 없잖아요. 즉 걸을 때는 다리 자체에 근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몸통에서 균형 잡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제가 요거는 책에서 다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잖아요.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는데 그 기어다니는 네 발로 기는 척추동물이랑 인간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즉 머리랑 팔의 무게가 전체 인간의 하중의 한 2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 앞쪽에서 받쳐주지 않는다면은 인간은 70년 동안 보행을 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진화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랑 팔은 앞에 있는데 척추뼈는 뒤에 있으니까 이게 기능을 못 한다면은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인간의 몸이라는 게. 이렇게 비효율적이면은 그러니까 적자생존에서 인간이 살아남지 못하겠죠. 보통 우리가 진화생물학적으로 어떤 생물의 진화를 볼 때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합니다, 보통. 어찌 됐든. 그래서 이 복행근에서 살짝 복행근에서 어느 정도 기능을 해 주셔야 줘야 됩니다. 근데 협착증이 되면은 이 척추 안정화 모델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허리를 펴면 신경이 눌리고 허리를 숙이면은 신경이 펴지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협착증이 있으신 분들은 이 속근육이 접히게 됩니다. 이 속근육이 접히게 되는데 이 속근육이 접히게 되면은 우리 뇌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게 되냐면은 그 근육이 접히면 이 근육의 길이에 대한 센서가 있습니다. 위치 감각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가 뭐 서 있는지 뭐 엎드려 있는지 뭐 굽어져 있는지 펴져 있는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감으로 알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아는 것들을 뇌에서 감각 수용체에서 정보를 받아서 뭐 뇌에서 이걸 다시 어떻게 균형을 맞출지를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걷는 건 어떻게 보시면 되냐,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노면을 잘 읽는 느낌의 울퉁불퉁하게 흔들리는 느낌을 뇌에서 받아들여서 팔다리 어떻게 움직이라고 하겠죠. 팔다리가 움직인다고 팔다리에 생각하는 능력이 있거나 팔다리가 균형을 맞추는 능력은 없겠죠. 결국 뇌에서 우리가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행근에서 올라가는 신호가 약해지게 되면은 뇌에서 이 입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감각 상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책에 요건 좀 자세히 설명했는데 어찌 됐든 이게 뇌에서 이 정보가 입력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걸 빼고 나머지 정보들을 입력을 받아서 이걸 빼고 나머지 정보들을 입력받아서 몸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빼고 동일한 동작을 하려면은 다른 근육들을 과활성화하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강직을 만들게 되고 이 비정상적 강직이 있게 되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허리에 과도한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일단 이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이 상태에서 어떤 운동이나 활동을 하시면 오히려 이 불균형 상태를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훈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이 점점 더 나빠지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협착증으로 못 걷게 되시는 분들, 지팡이 짚는 분들은 환자분들은 아프다고 느끼시지만 지팡이 짚는 이유는 넘어질 것 같아서 지팡이를 짚으시는 거거든요. 균형을 못 잡는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렇게 허리뼈가 나빠지신 게 어머님 몸통에서 균형을 못 잡고 똑같이 움직일 때 허리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몸통이 흔들리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허리뼈가 견디지 못하고 저렇게 무너져 버리는 결과를 얻으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착증이라는 게 결국은 다리가 저리고 땡긴 거 아픈 것도 중요한 증상이지만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증상은 이 복행근의 신호가 약해져서 뇌에서 몸의 밸런스를 잘 못 잡게 돼서 활동량이 줄어들고 이 줄어든 활동량이 줄어들게 되면 몸이 빨리 늙게 됩니다. 몸이 빨리 늙게 되면 여러 가지 병이 잘 와서 빨리 돌아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그 되게 유명한 연구가 있는데 보행 속도가 시속 3km 정도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조금 0.1씩 더 줄어들 때마다 기대의 사망률이 12%씩 올라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행 속도는 수명과 결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분들은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라 안 아프다는 뜻이 아니라 이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못 걷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협착증 때문에 잘 못 걸으신 분 치료를 하려면은 신경을 안 눌리게 해 주는 건 기본 전제입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이걸로 치료가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신경이 눌려서 복행근의 힘이 떨어져서 뇌가 균형을 못 잡는 게 이 병의 핵심인데 신경만 안 눌리게 해 주는 치료에 기존의 치료들은 머물러 있었던 게 맞습니다. 요건 좀 제가 새로운 개념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경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신경이 눌린 것 때문에 복행근의 힘이 떨어지고 이 떨어진 것 때문에 뇌로 입력되는 감각 정보가 줄어들고 이것 때문에 균형을 못 잡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균형을 못 잡게 되는 게 협착증이 노화를 촉진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고 이게 어르신들이 조기에 노화돼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뇌에서 균형 감각을 다시 뇌의 프로그램이 다시 정상화돼야지 환자분들이 정상적인 보행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경을 안 눌리게 됐지만 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숙였을 때 프로그램을 가지게 됩니다. 숙이고 걸을 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협착증을 치료를 해 드리면은 수술 다음날 쓸 때 체력 소모가 확 줄어듭니다. 훨씬 더 적은 힘으로 몸이 서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걸으려고 하면 옛날처럼 꾸부정하게 힘을 많이 주고 걷는 식으로 걷게 되어 계세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우리는 인지적으로 우리가 뇌에서 걷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걷는다는 동작은 자전거 타는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한 이제 6 개월 정도부터 일어서기 시작해서 한 3-4살 돼서 자연스러운 보행을 얻을 때까지 긴 시간 동안 뇌의 학습을 통해서 몸의 균형 잡는 능력을 가진 결과 우리가 그렇게 걷는 거였거든요. 우리는 그걸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너무 자연스러운 거여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학습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건데 걷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뇌의 학습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신경이 안 눌리게 된다고 해서 우리가 머리를 열어서 수술한 게 아니잖아요. 뇌에 꾸부정하게 걷는 프로그램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뇌 프로그램을 다시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에서 복행근의 신경은 안 눌리게 해 주고 다리 저린 증상도 줄었지만 보행까지 좋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행근이 떨어져서 과도하게 다른 근육들이 많이 긴장을 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똑같은 동작을 하기 위해서. 그럼 이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일단. 이 긴장을 풀어야지 원래는 복행근이 중심이 돼서 몸의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이 복행근을 빼고 몸의 균형을 잡는 프로그램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른 근육들의 긴장을 풀고 이 신경을 안 눌리게 해 주면은 이제 허리가 펴지면서 복행근을 인지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이 갖춰집니다. 근데 다른 거에 긴장을 풀지 않으면 이 복행근의 인지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힘이 빠지고 복행근에만 선택적으로 수축하는 연습을 그러니까 복행근만 힘이 들어가게 만들어 주고 그 상태를 계속 지속해서 뇌에서 이렇게 균형을 잡는 거라고 뇌를 계속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학습 과정이 결국 재활이 돼야 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를 학습시키는 게 협착증 치료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이해하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코어 인지 치료에 대해서는 지금 학회지에 제가 SCI 저널에 논문을 투고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펀자비의 척추 안정화 이론이고요. 좀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지 기능 치료라고 2023 년도에 그러니까 아주 수준 높은 저널에 대규모 연구로서 인정을 받은 그 치료 내용이 있는데요. 그 물리치료사가 한 내용입니다. 인지 기능 치료라고 하는데 이 인지 기능 치료의 핵심은 뭐냐면은요. 아픈 거에 대한 걱정을 없애고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아픈 걸 자꾸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구조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통증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아픈 거는 증상일 뿐이지 아픈 게 원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찌 됐든 이 치료의 첫 번째 통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게 재활의 기본이라고 나와 있고요. 기본 인지 기능 치료의 가장 핵심이 통증에 대한 그 오해를 푸는 것. 이게 재활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맞습니다. 제가 환자분한테 언제나 교육해 드리고 있는 건데 이 교육이 상당히 어렵기는 합니다. 환자가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시니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 기능 치료에 보면은
몸을 이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력 강화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몸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근력 강화하는 치료보다 오히려 효과가 더 좋다라는 게 인지 기능 치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인지 기능 치료에서의 몸을 이완시키는 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협착증에서 복행근의 기능이 떨어져서 다른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돼 있는 걸 이완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의 몸은 생각만 하면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뭐 분신사바 그런 거 하잖아요. 두 명이 볼펜을 잡고 귀신이 있다고 강하게 믿으면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현상. 근데 이걸 귀신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 몸이라는 게 선행적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환자분들에게 자동적으로 몸이 움직여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장을 풀고 어떻게 움직이겠다고 생각하면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관념 운동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피드 포워드랑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정교하게 몸을 조절하려면은 뇌에서 어떤 생각을 해서 움직이게 하고 그걸 후행적으로 따라서 조절하는 피드백만 있다면은 어떤 생각 신경 전달 속도 때문에 먼저 수축하는 게 있지 않으면은 우리 몸의 정교한 조절이 불가능해집니다. 신경이 왔다 갔다 신경이 뇌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시간 지연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지연 문제를 해결하면서 몸이 안정적으로 부드럽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피드 피드 포워드 메커니즘이 필요하고 이 피드 포워드 메커니즘의 상위에 있는 게 인지 기능 치료라고, 그러니까 관념 운동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그 심리학자가 1800년대에 처음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로 그 이후로도 많은 펑셔널 MRI나 뇌과학자들이 이런 실질적인 이런 활동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입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찌 됐든 이 4가지의 개념을 합쳐서 제가 코어 인지 치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코어 인지 치료는 제가 만든 개념이 맞습니다. 코어 인지 치료는 이 4가지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을 최대한 릴렉세이션, 그러니까 이건 정신적 이완을 포함하는 겁니다. 코어 인지 치료에서 얘기하는 인지 기능 치료에서 얘기하는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아픈 거에 대한 원인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않고 아픈 게 구조가 망가졌다는 그런 불안감의 고리를 끊으시고 몸을 최대한 이완을 해야 됩니다. 이 이완이 돼야지 우리가 분신사바 같은 거 할 때도 몸이 이완이 돼야 분신사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벽한 이완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1단계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2단계 내가 한쪽 발에 체중을 실겠다고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 생각만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체중은 저절로 한쪽 발에 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외래에서 하면 모든 분들이 이걸 느끼시거든요. 저절로 나는 의식적으로 힘을 주지 않았는데 한쪽 발에 체중이 더 실린다는 걸 모두가 스스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걸 느끼게 되면은 실은 체중이 이동이 된 거고, 이렇게 체중이 이동이 되면은 우리 몸은 선행적으로 복행근의 수축이 일어나게 됩니다. 되게 유명한 연구인데 우리가 팔을 움직여도 팔을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도 복행근이 30ms 먼저 수축을 하는 게 뭐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세 변화에 대한 예측적 수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측적 조절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복행근에 당연히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체중이 옆으로 한쪽으로 실리게 되면은 이 체중 이동에 대해서 뇌에서 예측적으로 복행근만 저절로 선택적으로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유지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복행근에 힘이 들어가 있음을 스스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끼게 상태를 반복적으로 자극을 주게 되면은 뇌에서 복행근 중심으로 균형을 잡는 프로그램이 뇌에 획득이 되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근데 체중 이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필수 불가결한 동작입니다.
이 동작에서 코어가 힘이 들어가는 거를 저절로 들어가지는 걸 느끼는 훈련을 하다 보면 저절로 일상생활에서 내가 움직일 때도 복횡근에 힘이 들어가 있는, 즉 몸의 동적인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재활이 가능할 거라고 어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만든 코어 인지 치료입니다. 코어 인지 치료에 대한 내용은 제가 아마 다음 달쯤에 책으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한번 꼭 봐 주셨으면 여러분들 건강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허리 치료에 있어서 NOLD가, 그러니까 골절제 없는 감압술이 척추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서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코어 인지 치료가 동적인 상태에서 허리를 안정화할 수 있는 재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치료하는 게 환자분들한테 좀 더 친화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의문이 드실 거예요. 저도 의문이 듭니다. 학회에서 발표하는 슬라이드 그대로입니다. 유압술은 그럼 언제 하느냐? 여러분들이 유압술에 대해서 제가 그냥 몇 가지 말씀드리니까 이건 다 확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4 번, 5 번은 제가 저만이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1, 2, 3 번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보통은 여기 1, 2, 3 번에서 보면 1 번에서 보면은 협착이 되게 되면은요. 황색 인대에 콜라겐 섬유의 성분이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별로 갖지 못하고 그냥 누르는 힘으로 훨씬 더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행이 된 황색 인대는 기능을 이미 잃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한 황색 인대가 기능이 있는 게 퇴행이 된 황색 인대도 그대로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척추 퇴행 이론을 보게 되면은 허리가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면은 흔들림은 저절로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20대 허리가 흔들릴 가능성과 60대 허리가 흔들릴 가능성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 퇴행이라는 것 자체가 허리의 흔들림이 줄어듦을 의미하고요.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거, 전방 전이가 진행하지 않냐고 말씀을 하는데요. 전방 전이는 되게 대규모 연구에서 3분의 2는 진행하지 않고요. 퇴행성 전방 전이는 특히나. 그리고 이 진행한 3분의 1에서도 기능적 점수가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방 전이가 진행할 거란 기대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학술적인 근거가 매우 약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진행해서 내가 더 아플 거란 생각은 학술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에 가깝습니다. 학술적인 근거 없는 내용에 가깝고, 그리고 골절제 없는 감압술을 제가 CT를 봐서 뼈를 안 건드린 게 보이면은 골절제 없는 감압술이 된 거겠죠. 그러면은 구조적으로 뼈를 건드리고 수술한 것보다 안전하겠죠. 교과서적으로는 3분의 1 이하로 건드린 건 괜찮다고 되어 있는데 더 안 건드리는 게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건 저는 예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아까 동적 안정화 코어 인지 치료를 말씀드렸는데 그 동적 안정화 메커니즘 자체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관념 운동 현상, 그리고 척추 안정화 이론, CFT, 이 세 가지, 인지 기능 치료, 이 세 가지는 각각 다 확립된 이론들입니다. 확립된 이론들이어서 그거를 제가 하나로 합친 거거든요. 실은 제가 그걸 하나로 합친 거기 때문에 액티브 스타빌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동적인 상태에서 코어가 안정화될 거라는 건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적인 상태에서 허리에 떨어지는 힘의 변화를 줄일 거라는 건 충분히 기대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전제가 사실이라면은 대부분의 환자에 있어서 유압술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전제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원래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대규모 연구, 이거 RTC라는 게 무작위 비교군 대조군 연구에서 똑같은 환자를 누구는 유압을 하고 누구는 유압을 안 하고 감압만으로 치료하신 분들을 모아 놓고 연구를 해 봤더니요. 감압만 한 거랑 유압이랑 감압 같이 한 게 결과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재수술률도 별 차이가 없고요. 그럼 감압하는 게 좋겠죠. 유압이랑 감압이랑 결과가 똑같다면. 왜냐하면 수술 자체가 주는 몸의 부담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7만 명 이상을 모아서 연구 데이터를 모아서 통계를 내봐도요. 7만 명 정도면 거의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정도 대규모 연구에서도
유압을 추가로 감압을 원래 우리가 협착증 디스크라고 부르잖아요. 뼈가 어긋난 거는 병이라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경에 대한 협착, 신경을 누르는 디스크를 병이라고 하지 신경이랑 관계가 없는 거는 별로 병이라고 생각하지조차를 않습니다. 그 척추증이라고 부르는데 그건 보통 큰 치료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어찌 됐든 유압을 추가로 더하는 게 임상적으로 특별하게 유리한 점이 없다는 건 대규모 연구에서 입증이 된 겁니다. 대규모 연구에서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이런 제가 NOLD를 좀 더 근데 제가 하는 골절제 없는 감압술이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손을 되게 잘 써야 되는데 양손으로 젓가락질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양손으로 젓가락질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치료이긴 한데 그렇다고 기술적으로 옛날에 우리가 마이크로 서저리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어려운 수술이라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어려운 수술도 시간이 오래 지나 그게 꼭 필요하다면은 그 치료는 계속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실은. 쉬운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재현성 같은 것들을 좀 더 논문으로 써서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냥 느끼기로는 거의 모든 환자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학회에 한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코어 기능 치료에 대해서 코어 인지 치료에 대해서는 논문을 서브미션했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재활학과나 척추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재활 치료에 응용을 해서 이런 거에 대한 결과가 아 오래지 않아서 몇 년 한 수 네 1-2년 그러니까 좀 오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재활 결과가 여러분들한테 공식적으로 의료계 쪽에서 보고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허리뼈 자체가 아프신 분들은 유압이 필요합니다. 일단 제일 큰 거는 뼈가 아프면은 뼈를 고쳐야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유압이 필요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은요. 스포츠를 하신 분들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허리뼈가 아플 만큼 허리를 많이 못 쓰세요. 근데 젊은 사람이 뼈가 좀 깨지고 망가져 있는데 강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럼 뼈를 붙여서 뼈에서 생기는 통증을 없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유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유압을 하면은 보통 50-60대 분들을 많이 합니다.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 뼈를 굳혀서라도 이 허리가 아픈 거를 허리를 안 아프게 만들어야 될 만큼 강한 허리에 힘이 떨어진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유압을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유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흔들리는 경우, 아주 많이 흔들리는 경우도 유압 필요한데 실은 퇴행성 질환에서는 아까 말씀드리지만 저절로 퇴행이 된다는 게 덜 흔들리게 됨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엑스레이상 어그 조금 안 맞는다고 유압을 해야 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정설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유압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게 감압을 해도 유압과 결과가 비슷하다는 게 정설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감압 위주로 우리들이 좀 더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감압 위주로 치료를 하려면은 단순히 수술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재활까지도 제대로 치료를 제대로 수행을 해서 뇌에 결국 몸의 균형이 떨어진 거를 뇌를 다시 학습시킴으로써 재활을 해내는 거를 그것까지 포함해 줘야지 허리에 대한 치료가 저는 완결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초고령 사회가 되면은 결국 유압보다는 감압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저희 어머니 경우처럼 감압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감압을 하고 코어를 인지하는 동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재활 치료까지 같이 돼야지 환자분들이 협착 때문에 수명이 줄어드는 노화가 빨리 되는 일을 저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 NOLD 자체도 골절제 하는 감압술의 개념 자체도 제가 만든 거고요. 어차피 학교에 보게 된 거니까요. 시 코어
인지 치료도 뭐 제가 뭐 학회에 공식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뭐 BYD 가족분들한테 그냥 뭐 이런 개념으로 재활을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머니 저렇게 된 거 보고 제가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뭐 좀 이게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인지 기능 치료에 대해서는 코어 인지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달에 책이 나오니까 꼭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이 책을 좀 접해 보셔서 이 재활이 뇌를 다시 프로그래밍하는 거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지 하시는 게 여러분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수술이 잘 된 의사는 수술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환자는 아파하시고 뇌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이 개념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남은 시간 여러분 질문에 좀 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가 가끔 쓰라림같이 살짝 아프다 괜찮아지곤 해요. 걱정이 됩니다. 보통 연세랑 관계가 있는데요. 보통은 아까 제가 그러니까 코어에 대한 인지가 떨어지면 속근육이 저절로 수축해 있을 수 있는 게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일어선다고 하지만 일었을 때 반사적으로 배 속근육에 힘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협착이 되면은 이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배에 힘이 주는 능력이 떨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허리를 자주 삐겠죠. 근데 허리를 자주 삐는 게 근본적인 원인은 협착 때문에 허리를 자주 삐시는 분이시면은 협착을 해결하고 재활을 하셔야지 아까 말씀드린 이유처럼 협착에 있어서 속근육의 신호는 잘 안 가는데 오히려 재활을 해서 다른 근육들의 긴장을 더 높여버리면 이 밸런스가 점점 더 깨져서 허리는 더 빠르게 망가집니다.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드린 협착이 있으시면 갑자기 잘 못 걸으시는데 만보를 걸으면은 허리는 더 빨리 망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속근육 기준으로 중심을 잡고 다른 게 도와주는 형태로 몸통이 안 흔들리는 형태로 팔다리가 움직이면서 걷는 게 정상적인 보행인데 내가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억지로 힘을 주다 보면은 속근육엔 힘이 빠지고 팔다리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허리 더 많이 흔들리겠죠.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활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동일한 동작을 할 때 힘을 많이 써야 되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나쁩니다. 동일한 동작을 할 때 힘을 적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오래 살고 덜 늙고 덜 아픈 겁니다. 무슨 서 있는 것만 가지고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서 있는 사람은 걸으려면 못 걷겠죠. 온 힘을 다해서 서 있는 사람은 속근육이나 균형 있게 힘을 못 주고 다른 데 힘을 너무 많이 줘서 서 있는 거기 때문에 허리의 압력도 높아지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안 아프게 몸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다 획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파워를 낼 수 있는 운동,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변속기, 기본 프로그램이 잘 깔려 있는 데서 강한 파워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면은 운동을 건강하게 잘할 수 있는 운동을 건강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건데 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파워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은 그러니까 속에서 안정적으로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허리가 더 빨리 망가지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파워 프로그램을 기본 프로그램이 있으신 분이 파워 프로그램을 했을 때 이 기본 프로그램이 강화되는 효과를 얻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분명히. 그런데 그건 되게 재활로서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남이 하는 재활을 따라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 생각 없이 님이 질문 주신데 복근을 키우면 허리 아픔이 줄어들까요? 이 복근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힘을 줄 수 있는 복근은 세로로 내려가는 복근입니다. 세로로 아래 위로 근육으로 당겨 버리면 허리 압력은 더 높아지겠죠. 머리랑 팔의 무게를 받쳐줘야 되는데 당기면 받쳐주는 게 아니라 허리를 더 혹사시키겠죠. 배에 힘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저절로 힘이 들어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보통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느끼기에는 어떤 부분이냐면은요. 우리가 줄넘기를 하다 보면 배에서 뭔가 내 머리랑 팔의 무게를 받치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에 힘주는 느낌이랑은 매우 다르죠. 줄넘기를 할 때 톡톡톡톡 튀려면은 배에서 우리 머리랑 팔의 무게를 받쳐주는 느낌이 납니다. 그게 복행근이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운동을 통해서 키울 수 있는 근육은 복행근이 아니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민니 그러니까 코어 인조 치료라는 개념이 제가 정의하고 제가 그걸 책으로 내고 학계에 보고를 해서 보다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이런 치료를 했으면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금 아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학회에 많이 좀 알려서 시간이 지나면은 뭐 그런 치료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책이 나오면 제 책을 그러니까 꼭 코인지 치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시면 제가 한 점에 더 말씀드리려면 드린다면은 책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환자분들한테는 저는 이것만 생각하셔도 한 점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화가 필요한 게 아니다. 똑같은 일을 할 때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재활이지 힘을 기르는 게 재활이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셔도 여러분들이 허리를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동이 님이 주십니다. 디스크랑 협착증이 같은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다른가요? 신경이 눌리는 병이란 의미에선 같고요. 그리고 요 내용도 제가 책에 좀 있으니까 그러니까 협착증은 그러니까 퇴행성 디스크랑 협착은 퇴행성 디스크는 협착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급성 디스크 탈출술은 협착증이랑 다른 게 맞고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급성 디스크를 가지고 계시기보다는 진짜 급성 디스크는 갑자기 아파서 허리를 못 숙이고 다리 밑까지 쫙쫙 저리는 거지 이게 아프다 안 아프다 아프다 안 아프다는 건 대부분 급성 디스크가 아닙니다. 퇴행성 디스크는 협착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급성 디스크랑 만성 디스크를 퇴행성 디스크를 혼동해서 설명하는데 그건 매우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예후가 진행 양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건 헷갈리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냥 협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협착이라고 해도 내가 몸의 균형 감각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려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 슬로우 워킹, 슬로우 러닝 같은 걸 통해서 몸의 균형 감각을 잘 유지하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코어 인지 치료 같은 거는 전문 재활 전문가가 환자분들을 지도해 드리는 방식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몸을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인다는 개념에서 슬로우 워킹, 슬로우 러닝 같은 걸 하시는 게 것들이 여러분들이 혼자 하실 수 있는 자가 치료지 제가 이걸 개념적으로 여러분한테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여러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코어 인지 치료를 직접적으로 하려고 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하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물리치료사들도 제가 계속 교육하고 있고 이 개념 같은 거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환자분에 추천드리는 거는 슬로우 러닝, 슬로우 워킹, 태극권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을 권해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플 때 아픈 게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꼭 아프다고 다리가 저리고 땡기면 협착이니까 수술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다리가 저리고 땡기면 원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협착이 별로 없는 사람도 근데 내가 몸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협착이 악화가 줄어드는 거고 내가 긴장을 안 해야지 뇌의 프로그램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균형을 잘 못 잡고 몸이 흔들흔들 하는데 껍데기 근육을 더 길러버리면 몸은 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는 근육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안 중요한가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냐가 문제입니다. 심폐지구력은 매우 필요한 게 맞아요. 심폐지구력은 오래 사는데 매우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근육은 너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속근육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겉근육이 있는 게 좋은 거지 속근육보다 겉근육이 세면 허리는 오히려 더 빨리 망가져 노화가 빨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트니스 선수들이 프로 피트니스 선수들이 수명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속근육은 그렇게 많이 강해지지 않거든요. 근데 겉근육이 엄청나게 강해지기 때문에 속근육들이 그 강한 겉근육을 못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이 무조건 많다가 좋은 건 아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운동을 통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 그것도 좋은 말이긴 한데 너무 무리해서 운동을 해서 허리가 나빠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새는 비만 주사가 좋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아서 체중을 관리하시고 유산소 위주로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분이 근육 감소가 생기지 않습니다. 유산소 운동할 정도의 근력이 있으시면은 근육 감소랑 관계없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신 겁니다. 그거가 다 잘 되시는 분이 좀 더 근력 운동도 하면 약간 더 좋을 수 있는 거지, 더 우선이 되는 거를 헷갈리시면은 건강 관리에서 크게 먼 곳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조깅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는 너무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내용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근데 갑자기 인간이 진화한 게 아닌데 걷기가 더 좋은 운동이 될 리가 없겠죠. 갑자기 인간이 진화한 게 아닌데, 인간이라는 종이 바뀌지 않았는데 맨발 걷기가 달리기보다도 좋은 운동이 되진 않겠죠. 물론 이 달리기가 몸이 안 흔들리게 하는 달리기여야 되긴 하지만 어찌 됐든 이 근본적인 인간이 진화하면서 인간의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는 뭐 뻔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유행처럼 막 바뀌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의학적 정보를 해석하시는 거를 저는 꼭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시크릿 정원님이 질문 주셨네요. 몇 달 전 무거운 걸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그 뒤로 아프다 말다가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기도 애매하고 아플 때는 또 많이 아프고 왜 그러는 걸까요? 보통은 이게 어떤 형태로든 이게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뭐 많이 아프시다면 약 드셔도 좋고, 많이 아픈 병원 상담 받으셨는데 많이 불편한 게 아니시라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슬로우 러닝, 슬로우 워킹 하시면서 증상을 좀 지켜보셨으면 하고요. 보통은 이 걱정을 하는 게 통증을 되게 많이 올립니다. 무슨 뜻이냐면은요. 만성 통증 회로와 우울증 회로는 같은 회로를 씁니다, 머리에서. 그래서 명상을 만성 통증 치료로도 사용하고 우울증 치료로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즉 걱정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아주 훌륭한 치료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시기보다는 생활 습관에서 무리가 되는 것들을 찾으시고, 환자분들이 불편하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내가 뭐해서 아파하는지를 찾아서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거든요. 그런데 아픈 통증을 약으로 누르고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는 결국 오래 갈 수 없는 방법이겠죠. 이 당연한 사실들을 우리가 일상생활에 너무 많이 까먹고 있습니다. 뭐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요. 내가 아파지면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질 만한 행동을 줄이는 걸 하시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뭐 그 불편한 것 자체가, 이게 걱정을 하면은 우울감이 높아지면 통증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집니다. 걱정을 하면 더 아파져요. 걱정을 안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내가 관리를 해서 이 추세적으로 아픈 게 추세적으로 더 빈도가 커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고, 지금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오늘 아프면 계속 더 아플 거라고 생각하는데 걱정하면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고요. 오늘 불편하더라도 이게 추세적으로 이 불편감이 더 자주 나타나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 추세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셔야 되고, 약이나 주사는 추세를 바꾸는 거랑 큰 관계가 없습니다. 환자분이 생활 습관이나 재활, 뭐 슬로우 워킹, 태극권, 뭐 슬로우 러닝 이런 것들로 몸의 밸런스를 바꾸는 게 추세를 바꾸는 거지, 약이나 주사 같은 것들이 이 추세를 바꾸는 데는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BCCPS 735님이 질문 주셨네요.
뭐 책은 제가 그러니까 보통 대중 여러분들에서 읽어 보실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많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좀 정보를 얻으셨으면 하는 걸로 쉽게 쓰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비교적 여러분들 의견을 들어봤는데 쉽게 쓰였다는 말씀 많이들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런 것들로 좀 정보를 좀 얻어서 여러분들이 좀 건강을 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셨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낮 긴 시간 여러분 강의 들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해지시고 행복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